2020년 세상에 최고 경고 등급의 감염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이던 한 남자가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집에 있으면 온라인 하면서 못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 학교에 있으면 공부도 더 잘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요. 과연 2학기에는 학교를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생들은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아이 돌봄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교육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최근 테드 서울살롱 강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길에 대해 강연한 분이죠.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 모시고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광주교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2008년부터 총장도 했었고요. 교육나눔운동본부를 통해서 좀 어려운 인재들을 기르는 활동도 상당 기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교육과 관련된 쪽에 뿐만 아니고 또 그 이외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과연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면 교육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내고 있는 박남기입니다. 코로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바로 교육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분야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렇죠. 과거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교사들도 별 관심이 없었고 학생들도 뭐 크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1학기 동안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학생들도 그렇고 물론 집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주변 교수님들을 보면 아무래도 많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걸 디지털 외계인,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원주민 이러는데 보통 한 40대를 넘으면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하고요. 네. 50대 넘으면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지구에 와서 지구 언어를 써야 되는데 지구 언어를 써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익혀가면서 써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제가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요새 홍수가 휩쓸었는데 네. 땅에 걷던 사람이 갑자기 대홍수로 물이 가득 차니까 그 중에서도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 만나서 신나고요. 평소에 연습을 했던 그렇죠. 분들. 네. 수영을 전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존 수영을 익혀서 아마 2학기 때는 그래도 나름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 정도의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간 평가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온라인 교육 대실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실험은 이제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강요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일단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교육이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통계상으로도 이미 OECD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학교에 와이파이도 안 되고 뭐 디지털 기기도 없고 교사도 거의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았고 학생들도 디지털 소비자는 했는데 디지털 학습자는 안 했어요. 이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애들이 컴퓨터 가지고 놀면 디지털을 통해서 학습도 잘할 걸로 생각하는데 디지털 학습자로서 역량도 길러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 코로나 탓에 네. 지금 우리나라 인프라가 아주 빠른 속도로 깔렸고요. 학교가 그동안에 뭘 했는가를 드디어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이런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학교가 제대로 보인 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학교의 진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공교육기관, 특히 의무교육기관에서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초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갖춰야 될 기본 생활훈련 정말 필요합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삶 자체를 과거와 달리 요새는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부모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죠. 네. 과거에 대가족일 때는 집안에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됐어요. 사회성 훈련도 형제가 많으니까 길러졌고요. 또 일반 생활훈련도 조부모님이랄지 부모님이 엄하게 해줬고. 근데 요새는 이제 거의 맞벌이를 하게 되고 아침에 눈 뜨면 학교 보내고 부모는 이제 거의 학교에 맡기고 자기는 아이의 어떤 재정적인 뒷바라지 뭐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언제 우리의 학교 가나 이렇게 학교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 ICT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 혹은 상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인프라가 없다가 이번에 이제 깔게 돼서 아마 그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선두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인프라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도 그 학습 격차는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 약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약자. 네. 평소에 학교에서 했다면 그나마 공부를 할 아이들이 이 온라인 원격으로 하게 되니까 아예 학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데요. 취약계층의 자녀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온라인 동영상을 가지고 보도록 하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실시간으로 하든 이 아이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교실에 있으면 선생님이 눈빛 보다가 김하늘 잘 안 되는구나 가서 이제 좀 추가 설명하거나 따로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못 따라가게 됐죠. 지금 현재 디지털 기기는 AI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언제만 효과가 있냐면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고 자기 관리력도 있고 집중력도 뛰어나면 걔네들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애들은 오히려 AI 도움을 받아 훨을 낳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AI가 공부하기 싫다는 애 끌어다가 억지로 공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AI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AI는 알고리즘 주고 엔터 누르면 혼자서 계속 일을 하지만 네. 인간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걸 알지만 지 하기 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동기부여를 필요로 해요. 근데 아직까지 AI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동기부여에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교사의 몫이래요. 그렇죠. 교사죠. 네. 근데 교사가 모든 아이들 집에 한 명씩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부모의 몫인데 이게 부모가 자기 자녀 교육시키는 건 이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더 커지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옛날에는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애들이 방치되지 않고 학습을 하도록 하려면 훨씬 비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집에서 보니까 얘가 이제 아침에 늦잠 자서 생활도 흐트러지죠. 그다음에 이제 집중도 못하죠. 이러니까 학교 갔더라면 그 친구 효과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또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집에 혼자 격리된 채 할 때는 이게 다 사라지죠. 중위권이 사라졌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해갔던 아이들이 도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포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다음에 물론 하위권 아이들은 예전에도 존재했지만 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취약계층, 그다음에 자기 관리력이 좀 안 된 애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생은 말이 그렇지 원격 교육 불가합니다. 걔네들이 해야 될 것은 전부 다 뭐 학교 가자마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연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억니은 배우고 가나다 배우고 이제 기초 학습 훈련을 해야 돼요. 공부할 때 기본 자세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생활 훈련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건강에 관한 것도 배워요. 친구와 더불어서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대면으로 가야 되는데 원격으로 그걸 어떻게 지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온라인에서도 학습 격차만 생각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초등학교 1학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교라는 곳을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인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교육이다. 교육은 오프라인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이 온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하이 에듀테크를 다 무시하고 가자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AI라는 표현 대신에 IA라는 표현을 쓰자고 주장해요. IA요? 네, AI가 개념이 56년에 나왔는데 그때 똑같이 IA라는 개념도 나왔어요. AI는 인간과 독립적으로 스스로 움직여가는 어떤 기계라면 IA는 우리 인간을 도와서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기계다. 조력자 역할인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증강현실 그러면 그건 IA예요. AI가 네네.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안경을 끼면 눈앞에 심장이 나타나고 아이들은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심장을 만져도 보고 확장시켜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실은 자동차도 IA인 거죠. 네, 빨리 달릴 수 그렇죠. 없는데 자동차 타면 시속 뭐 150km도 달릴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에듀테크 발달로 인해서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그 다음에 교사 혼자서 아이를 가르쳐야 됐다면 이제 전 세계의 교사들이 자기의 강점,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올려놓으면 그걸 갖다가 내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협력해서 아이들을 길러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 이렇게 간의 만남이 아니고 교사가 주축이 되고 교실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지만 이 IA 개념, IA는 Intelligence Amplification 혹은 Augmentation이란 표현입니다. 지능 증폭. 근데 꼭 지능만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다면 아마 교육은 드디어 선생님 혼자 하지만 교육에 워크스테이션 한 5대 깔아놓으면 공부하는데 얘가 지금 나눗셈을 배우는데 아무리 봐도 얘는 지금 덧셈도 잘 안 되면 얘는 뭐 이 덧셈 AI하고 같이 지금 공부하겠죠. 그러다 안 되면 선생님이 잠깐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는다면 선생님 혼자서 5가지 단계의 수업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죠. EBS 온라인 강의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인강하고 차이가 뭐냐면 인강은 이미 이제 고등학교 대입을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겠다는 강한 동기도 부여돼 있고. 아, 동기가 이미 부여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그다음에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내가 이거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루 종일 인강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진 아이들이 인강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수업은 하루 종일 인강을 듣는다. 우리 MC 선생님께서도 하루 종일 조그만 화면 갖고서 그 재미없는 수업을 들으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강 프로그램은 이게 고비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뛰어난 인강 강사가 많은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어느 시점에 어떤 농담까지 할 건까지를 넣어서 최대한 그래도 재미있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요. 거대한 그 할리우드 스타일의 영화라면 이게 선생님들이 찍는 영화는 거의 독립영화 수준입니다. 혼자서 각본 쓰고 촬영하고 대본하고 다 해놓는데 이게 또 영화 제작 경험도 없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 영화를 매일 봐야 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학교 현장을 보면요. 교사, 교실, 교과서, 가르침이 중심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서 이제는 교사가 뭔가 그 카운슬링을 하는 매니지먼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미래 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공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이 아이들의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옆에서 살짝만 도와주면 되고요. 오히려 방해하는 게 좋습니다. 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대하고 달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력자 혹은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협력자 아니면 심지어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이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학습 설계자 역할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선생님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언제 가면 교사가 필요 없어질 거냐면요. 네. AI가 아예 정말 우리 인간처럼 우리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나에게 강한 동기도 부여하고 이럴 때가 된다면 할 텐데 AI는 50년대 나왔다가 70년대 빙하기, 1차 빙하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라졌어요. 네. 그러다가 80년대 또 부흥하는가 싶었더니 또 아무것도 못해서 바로 빙하기. 2000년대 또 나와가지고 3차 빙하기가 오는가 싶었는데 이제 그 알파고가 나오고 딥러닝 나오고 하면서 요새 조금 부흥기로 가고 있지만
AI 전문가들은 다시 제3차 빙하기가 올 것을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것만큼 AI가 뛰어나지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이 AI보다 뛰어납니다. 그다음에 교사가 AI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교사 수준의 AI가 나오려면 앞으로도 50년, 100년 기다려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인간 주도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 교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또 그런 형태의 공교육은 원하지 않게 되겠죠. 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전원이 등교하는 것은 좀 미뤄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2학기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들이 이럴 때 강하게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아, 전남은 한 학교 학생이 60명인 이하 학교가 40%가 넘어요. 네네. 예전에 1000명 다니던 학교에 지금 60명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과거에는 교육으로부터 소외됐어요. 근데 이때 이 아이들 다 등교해서 공부 좀 제대로 시키겠다는데,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급의 아이들은 그동안에 주로 소외된 지역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제에 좀 교육감들이 적극 나서서 전원 등교시키고, 부모들도 집에 놔둬도 애들 게임방 가가지고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학교가 더 안전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됐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장기화되면 결국은 돈을 더 많이 투자하지 않는 한 교육 방치 상황은 늘어날 거고요. 네. 그러면 교육 격차는 더 커질 거고요.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망가지게 될 거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학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급속히 증가시켜서 어쩌면 학교를 이탈하는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각 학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나서줘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의 훌륭한 시민들입니다. 이 미래의 훌륭한 시민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학부모까지 모두 나서서 얘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마 K-에듀케이션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겠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처럼 좀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거기에 동참을 해줘야 되고요. 제가 하나 그래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육아 시간이라는 것, 이 공무원들에겐 주어져요. 네. 아침에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오후에 1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개념을 좀 더 넓혀서 육아 시간 대신에 자녀 교육 지원 시간을 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 자녀랄지 또 아이가 혼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초등학생을 둔 부모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2시간 빨리 퇴근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한 2시간 늦게 출근해서 아이들이 하루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부모가 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2시간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손실은 국가가 보전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돈 쓰는 것보다도 그렇게 돈 쓰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측이 직원의 20%를 줄이겠다고 하자 하청업체 직원들이 가장 먼저 해고 통보를 받고 있고, 일을 쉬고 있는 사람도 120만 명,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소상인들의 파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 엄마 아빠가 상점을 문을 닫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이 트라우마 상태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내 반 아이들 중에 혹시 부모가 이런 상황에 겪어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은 없는지 잘 살펴서 아이들의 교육, 학습만이 아니라 지금 생활 환경까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지역사회도 관심 가져야 되고요. 제가 처음에 십시일 일반 운동도 제안을 했었는데 소득이 없는 분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고통분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힘들 때 우리 사회가 나를 돕는다. 이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네.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교육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처럼 인간들이 이게 세계를 여행을 왕성하게 하거나 교류를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왕성하게 하는 게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으로 많은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교육 부분도 교사의 그 디지털 교육 역량, 온라인 교육 역량을 좀 크게 높이고요. 또 학생들도 디지털 학습 역량을 크게 높여야 될 거고, 국가와 사회는 이제 그러한 그 학교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각 가정에서도 원한다면 지역의 조그만 공간에서도 이러한 그 원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를 좀 많이 만들 필요도 있겠다.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만 학습하는 게 아니고 센터 중심 교육, 물론 학교가 중심이 되고 교사가 중심이 되지만 이렇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세계 교육에 동참하는 세계, 이걸 제가 이제 스말로그 교육의 세계라고 합니다. 네, 스말로그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스마트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네. 예전에 디질로그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 그래서 제가 교육 분야에서는 스마트 교육과 플러스 아날로그 교육, 이걸 합쳐서 스말로그 교육이라는 표현을 2014년에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개념은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되, 그러나 모든 핵심은 아날로그상에 있는 교사와 학교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업체까지 전부 나서서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고 디지털 세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렇다면 지금 스말로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아이들이 적어도 스마트 기기는 교실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그걸 활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도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기만이 아니라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민간 기업들이 만들어서 이제 탑재를 해준다면 이제 선생님들은 더 신나게, 아이들도 더 신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라든지 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총장도 해봤는데 총장 해보니까 재미는 없었어요. 나는 언제 재밌나 봤더니 교실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그다음에 연구실에서 책을 읽고 내 글을 쓸 때, 아니면은 또 강연 다닐 때, 뭐 이럴 때가 좋아서 지금 이제 정년이 4년 반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예비교사 기르는데 헌신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상과 제 생각을 공유하고 그걸 위해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뭐 강연도 다니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교수님의 활동들 저희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길 찾기. 이제는 교육 당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 사회가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